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수의 8자 명리학 1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4시간에 걸쳐서는요, 여러분 이제 바츠 프리머 8자의문 시리즈 6권 중에서 교재 3권, 생황사절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는데, 지난번에 강약 세황이라든지 이제 휴황, 오행의 강약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또 반복해서 몇 차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구하셨을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격국 개론 이제 강의했죠. 조금 아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평진전의 이제 격국 성패의 어떤 그런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랬는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 19강에서 20강 그때쯤 되면은 격국 전체를 총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격이나 외격이나 또 별격이나 또 허자용신 격국이나 그래서 격국 전반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베이식으로 돌아가서 10간 12지를 이제 삼명통해라는 이제 고서를 보면은 10간을 천문에 이렇게 분배해서 비유한 설명이 있고, 또 12지는 지리에 비유해서 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간 천문 분배, 그러니까 10간의 천문 분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생황사절 텍스트에 보면은 다시 간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포테론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명통해 우리가 이제 간목, 을목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주 학습 초기에 12생초라든지 또 청간과 지지에 이렇게 36마리의 동물을 대입하는 36금수 내용의 일부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간지의 물상은 끊임없이 분화되어서 아주 강범위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10간을 천문에 분배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징을 비유하고, 또 12지를 지리에 비유해서 한 상징 체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간과 지지의 12운성, 그러니까 이제 생황사절에 따라서 그러한 간지 관계에 의해서 추상된 그런 상징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제 팔자술의 이제 고수들이 아주 즐겨 쓰는 그런 포태술을 이해하는 첫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10간 분배 천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식간을 한번 판세해 보겠습니다. 자, 식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죠. 자, 이 각 식간에는 음양과 오행이 이제 배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천문에 우리가 이제 분배했다. 이 천문에 이제 삼명통해에서는 이 천문에 이제 식간을 분배한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여기서는 우레에 비유합니다. 우레. 그래서 우레라는 것은 일종의 천둥이죠. 천둥이라는 것이 중춘에 아주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이 중춘이라는 건 뭡니까? 봄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묘월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레에 비유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묘월에는 간목이 왕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왕성할 때 우레가 터지기 때문에 우레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간목의 우레는 말이죠. 이 묘월에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터져가지고 입추가 지나면 우레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월이 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절제에 놓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 간목이라는 글자는 삼명통해에서 천문에 비유할 때 우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소리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소리는 봄철 한참 모기 왕한 시절에 임묘진이
삼춘, 그러니까 봄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중에서도 가장 봄의 기운이 왕성한 묘월에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신월이 되면은 우레가 멈춥니다. 두 가지 묘월에 왕해졌다가 신월이 되면은 절지에 놓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제 팔자술에서 이제 포태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금일 날 태어난 남자의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신월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 금극목이니까 갑은 재신이 됩니다. 재신, 육신으로, 그죠? 이 재신이 되는데, 이 재성이 어디에 앉았다? 이렇게 절지에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육친으로 천하 아버지는 이렇게 신월, 절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현상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단절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는 부인하고 이별해서 서로 인연이 어긋났거나,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레 소리가 멎은 상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리하는 것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물상추론의 1단계입니다. 그 교재 한 17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1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천간을 이제 십간을 이제 그 천문에 이제 분배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물론 갑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우레고 묘월에 왕합니다. 그리고 신월에 가서 사라지니까, 우레 소리가 사라지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지에 놓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뭐 갑목, 어떤 사람이 갑일에 태어났으면 류상이든 또 축원이든 또 요사든 공기든 다 갑목이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왕했으니까 한번 용어를 되짚어 보겠는데,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팔자수를 이제 한참 전진해서 고급 단계에 가면은 다시 만날 용어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짚어보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류상이라는 것은 동류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이 옆에도 여러 갑목의 글자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운의 글자들이 이렇게 전체의 세력을 이루는 거, 이런 것을 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기운으로만 순일하게 있는 거죠. 원래 이제 팔자는 그 자평명리의 평자도 그렇고, 또 권형이나 절충에 의해서 5가지 요소가 잘 배합되어서 우리가 세력적인 측면에서도 정신기 삼자가 잘 구비되어야 되고, 또 한난조습도 잘 맞추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균형을 잘 이루고 절충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 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청기로서 귀를 논합니다. 그러니까 혼잡된 기운이 전혀 없고 탁한 기운이 전혀 없고, 이런 그 순수한 그 청기로 그 자체로 우리가 그 귀로서 현상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일행듣기라고 합니다. 일행듣기. 자, 일행듣기라는 말은 길을 얻었다는 얘기죠. 길을 얻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을 얻었다라는 것은 통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 한 글자라도 이렇게 통근을 해서 전체 네 글자의 오행이 같은 것을 우리가 류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갑목이 아닌 을목이 나타나도 하나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류상에 속하죠. 그래서 일행듣기인데, 이제 갑목의 글자가 일행듣기일 때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곡직격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곡직격이라고 쓰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의 기운으로 천간이 순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 한 가지 기운으로 순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상, 한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을목이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갑목이 나타나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의 글자가 대체로 간목의 글자를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형에서 간목을 곱게 뻗어서 자란 나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도끼로 치거나 또 벌목해버리면은 너무 꺾어서 넘어갈 수 있죠. 사실 꺾여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는 글자가 옆에서 타격하면은 이 간목을 우리가 베어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어 쓰러뜨린 나무를 잘 다듬어서 우리가 사목,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목재로 잘 쓰면 그건 동량지제라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일단은 극을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것은 일단 건강이라든지 그 경력 면에서 일단은 일말의 장애나 곡절을 일단 상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 하나 더 있으면은 그 수배 형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간에서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해지죠, 명이. 간목이 옆에 하나 더 있으면은 삼목이삼이 됩니다. 삼목이삼. 그래서 쌍목이 있으면은 쌍목위림이라 그러고 쌍목위림이 되고요. 세 개가 있으면은 삼목위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삼림의 기세를 갖게 되죠. 그러면 보통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고 또 무엇보다 같은 비견, 옆에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육친에서 그 형제나 동료의 덕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건이라는 말은 추라는 것은 우리가 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방의 글자를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12지지를 8개방에 우리가 이제 배속시키면 이 건이라는 글자는 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 해입니다. 해. 그래서 간목이라는 글자가 이 해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해를 쫓아가는데 간목일주는 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시간이 해시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해시에 태어나면 이제 을해시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간목이 해방,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건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를 쫓아가는 그런 이제 유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허자 용신 격국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그런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그런 격국 체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해라는 글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육합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해는 인목이라는 것하고 합합니다. 인과 해는 두 글자가 합하는데 인이라는 것은 그 간목의 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록의 글자를 암합하는 거죠. 암합. 이렇게 록의 글자를 암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형 이정에서 그 시의 자리는 만년의 그 수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년에도 먹고 살고 또 충분히 그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록을 비록 팔자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겨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충하는 글자가 사라는 글자인데 누구나 갑일이 해시에 태어나면은 육갑 축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6개, 갑일은 6개가 나오죠, 그죠? 뭐 갑자, 갑인 뭐 이렇게 해서 6개의 글자가 나올 텐데 우리가 육순이잖아, 육식갑자야, 그죠? 그래서 육갑 축원격이라고 하는데 갑일생이 해시에만 나면 육갑 축원격이라고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해가 이런 인목이라는 글자를 암합이라 그래요. 몰래 합해오거나 또는 합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해서 오려고 하면은 팔자에 이런 인의 글자가 일단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의 글자가 있으면은 육갑 축원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이 글자를 손상시키는 사의 글자가 있어도 육갑 축원격은 성립되지 않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운에서 말이죠. 운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명리를 제가 이렇게 부옥용신 이런 거 굉장히 초급 단계라고 했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한 명리학도들도 이런 육갑 축원격이라든지 이런 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부옥용신의 틀을 가지고 운용할 수도 있고
또 자평진전의 전격체계, 그러니까 격국 성패 가지고 팔자의 기천을 알아보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그 허자용신 보이지 않는 글자까지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팔자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금기운이 좋다, 목기운이 좋다, 또는 뭐 경금이 좋다, 또 간목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구분하는데 특별한 지지의 글자가 좋고 나쁘고 현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이 좋다, 목이 좋다, 수가 좋다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무조건 인이라는 글자나 이 사라는 글자가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암합하고 있는 그 록의 글자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육갑 축원의 그 성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이런 글자들을 팔자가 보지 않으면 팔자 명식하고 대운에서입니다. 보지 않으면 그 육갑 축원격이 성격된 것만으로도 가지고 그 사회적 활동력이 아주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기본적인 그런 품격을 잃지 않을 정도의 그 관록이라든지 록봉이라는 것들이 보장되는 아주 그 길한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이것을 뭐 특수 외격 이런 말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팔자는 숨겨진 록, 보이지 않는 글자의 록을 용신으로 삼아서 격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체 다 허자용신격국이라고 허자용신격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뭐 내격이 뭐냐, 외격이 뭐냐, 정격이 뭐냐, 변격이 뭐냐, 별격이 뭐냐, 잡격이 뭐냐, 특수 외격이 뭐냐, 예를 들어서 허자용신격국은 뭐냐 이렇게 격국이라는 것은 팔자의 그 그릇을 정하는 유형인데 그 팔자의 그 격국을 분류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지식 체계도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허자론에 가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축원이든 그래서 그 이런 그 유상이든 축원이든 전부 다 간목을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어쨌든 지금 한번 다소 생소하시더라도 또 팔자 명리를 꽤 공부한 사람들도 이 대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고 다음에 격국 다시 좀 완성된 격국 편을 공부할 때 그 생황사절에는 그 제가 그 2005년도에 저술한 그 적천수 스펙트럼 1권에서 발췌한 격국론 일체가 그 부록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20강 전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유상과 축원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지금 학습 그 전반 단계에서 일단은 한 번씩 이렇게 익혀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사. 그래서 요사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갑자일 갑자시에 나면은 이 자라는 글자가 동해 온다 이겁니다. 동해 온다 해가지고 자요사격, 사라는 글자를 요동시켜서 온다고 해서 자요사격이라는 아주 그 별스러운 명칭을 붙입니다. 어쨌든 이 자라는 것이 자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사화라는 글자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러오냐면은 그 신봉통고라는 그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자중에 개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개수라는 글자는 실제로 오운육기에서 보면은 무토라는 글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거를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포국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말이죠. 이 하늘에서 이 무라는 우리가 별을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별을 본다고 합시다. 보면은 사실 이 무 뒤에는 이렇게 개라는 글자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무토의 글자지만 이 무토 뒤에는 개수라는 그런 별이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그 간합에서 공부했잖아요. 갑기합, 을경합 이런 거. 그래서 을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그 뒤에 사실은 경이라는 글자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데, 자, 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갑 뒤에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토라는 제 글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자고, 이것은 실제로 보이는 글자죠, 그죠? 이건 실제로 보이는 글자고, 이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글자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허자가 됩니다. 기토는, 그죠? 이거 허자가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글자는 한 글자로도 유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글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미하게 작동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것을 갑목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보태지면 이 갑도 기토를 끌고 오고 이 갑도 기토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 기토라는 성분이 현상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자꾸 더해지면서 이것을 우리가 상합이라 그래요. 허자 체계에서 상합하게 되면 이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팔자가 갑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 전체 팔자의 재물을 의미하는 토의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부귀를 누린다고요. 아까 우리 류상에서 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천연, 아주 청순한 기운에 의해서 귀를 논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 팔자에는 재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데도 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이라는 동류의 글자가 여러 개 모이면서 이 글자들을 끌고 온 거죠. 이 글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 비합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합의 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끌고 왔다 이래서 비합이라 그러고 갑이 기를 허공에서 끌어오는 걸 이걸 비합이라 그러고요. 또 두 글자가 여러 개 모여서 두 글자든 세 글자든 모여서 그 글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끌어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상합이라 그래가지고 상합이 되면 이 허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글자가 여러 개 겹치면 그것을 합하는 글자를 끌어오는구나. 이것을 비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법수가 낮은 그런 술수가들이 가면은 야 너는 팔자에 남자 팔자에 재가 없으니까 넌 독신명이야. 너는 처가 없어. 돈도 없어. 또 여자 팔자에 관이 보이지 않으면 부성이 없으니까 넌 독신명이야. 넌 남편이 없어. 이렇게 속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좋은 연분과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재라든지 관을 팔자에 없는 재나 관을 같은 동종의 글자들이 비합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자는 실제 글자보다 더 귀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지 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지에는 똑같이 이렇게 임계수라는 지장간이 이렇게 있어요. 지장간이 있는데 이 개수가 무엇을 끌고 오냐면은 이 개수가 무토의 재신을 끌고 와요. 무토의 재신을 끌고 오고 또 이렇게 임은 정화라는 상관을 끌고 오죠. 그런데 우리가 허자에서는 오로지 재와 관을 논하지 이렇게 상관 같은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자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라든지 관을 끌고 오는 건데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개가 물을 끌고 오면 이 무게는 말이죠. 무게합을 하면 말이죠. 암암리의 그 화기를 아주 세게 다른 관합과 달리 화기를 아주 띄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화에 보면은 사중에 무토가 굉장히 록지에 놓이고 이렇게 화기가 이렇게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사화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화에 뭐 경금을 관으로 쓰고 사중에 무토를 재로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엄밀히는 이 글자가 자 두 글자가 말이죠. 이 간목에 재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에 그렇다면 이 팔자에 어떤 글자가 없어야 되냐면 우선 토의 글자가 없어야 됩니다. 토의 글자가. 그 다음에 또 이 간목에 이 자 두 개가 사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사화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자축합이라든지 또는 자를 충하는 이 축이라든지 오의 글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야만 이 자효사격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갑자일에 갑자시에 나면 그 사람이 매우 부귀하다. 이렇게 이제 그 고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갑자일 갑자시에 난 사람들이 별로 귀하지 않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쉽게 자효사격이라는 것은 허언이다, 취할 바가 못 된다 해가지고 그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런 부정을 보통의 학자들이 했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팔짝의 그 눈부신 보존들을 조술한 아주 그 대가들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부정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팔자술에서 허자 용신격국 체계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 자효사격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팔자에 간목의 제 글자가 되는 무기토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 두 개가 순일하게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축이라는 글자나 오라는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팔자에 이미 토의 재신이 있으면 이것을 전실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허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팔자에 재관이 없을 때 그 재관을 암 앞에 와가서 격국을 성격시키는 걸 우리가 허자용신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특정한 글자를 아주 기피한다 이겁니다. 자 두 글자가 무토를 끌고 오든 뭐 사화를 끌고 오든지 간에 자효사니까 끌고 오든지 간에 그 자 두 글자가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자 두 글자를 해치는 오화의 글자라든지 또는 합하는 축의 글자가 이제 육합이라든지 육충 이런 거는 이제 곧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글자들, 그러니까 특별한 지지의 글자들을 아주 깊이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허자 격국의 용신격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류상이라든지 축원이라든지 그 이제 그 갑의 유상은 우리가 이제 곡직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원격은 이제 육갑 축원격이죠. 그래서 갑일이 해시에 태어난 거. 근데 갑일이 해시에만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축원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다. 이 해가 아주 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이라든지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육갑 축원이 일단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격이라고 있습니다. 맞잡을 공입니다. 그리고 귀인데 귀라는 것은 이때 말하는 이 귀는 귀인이라 그래서 옥당기인, 천을기인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천을기인도 곧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간목이라는 간무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일이나 묘일이나 경일날 태어난 사람이 지지에 축이나 미의 글자를 보면 이것을 그 천을기인이라고 합니다. 이 천을기인의 그 성립 원리는 그 천간은 원래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하는데 천간과 지지를 사실은 그 다 공간에 동일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균형을 팔자 전체의 균형을 우리가 이제 그 부엌 책에서는 천간의 동태를 가지고 제가 강약을 가려서 균형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지를 천간과 지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섞어서 공간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그 전체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이 천을기인이 성립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갑이라는 글자가 축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토기운이니까 재도 되고요. 또 아주 이 그 제복이 아주 그 두터워집니다. 이 토라는 이 그 글자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이 글자는 따로 귀인으로 분류되어서
더 좋은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 천을기인이 있으면 웬만한 뭐 재액을 소멸하고 그것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귀인의 출현을 반기고 귀인의 덕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세에서 아주 이렇게 길신유 아주 좋은 성분으로 이렇게 놓았던 건데 이 천을기인을 굳이 뭐 천을기인이라고 따지기 전에 일단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축토라는 습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을 만나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도 좋고, 기본적으로 그 땅을 이렇게 그 뿌리를 내려서 그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 재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죠. 그래서 부를 형성하는 좋은 글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인일에 난 사람이 갑자시에 태어나면 여기 보면은 자하고 인 사이에 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끼어 있다 이겁니다. 공협돼 있다 이겁니다. 공협. 그래서 이렇게 협되어 있는 글자, 그러니까 서로 맞잡고 한 글자가 보이지 않는 글자죠. 이것도 팔자는 자하고 인만 보이는데 이렇게 천을기인의 글자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기격이라고 합니다. 공기격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갑목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이 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자시가 갑시가 돼요. 그래서 갑자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이 두 개가 이렇게 연이어 있는 것을 몹시 반기고 좋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격에서도 이렇게 축토가 있으면 좋죠. 근데 갑인일이 갑자시에 났다고 해서 그 무조건 공기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축월생이거나 또는 소띠다 이러면은 이미 천을기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도 전실 이미 채워졌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끼어 있는 축을 따로 논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공기격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축이라는 글자를 보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공기격이기 때문에 여기 숨겨진 천을기인의 글자 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는 이 사람이 토를 비록 기뻐한다고 해도 축운만 오면은 가장 불리한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글자를 불리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오행의 희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글자를 불리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허자 용신 격국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들 4가지가 나왔는데 뭐 이왕 다음에 또 어차피 고급 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간추려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런 뭐 유상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갑목이라는 글자는 옆에 갑목이 있으면 좋다. 이 정도를 일단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팔자설 경에 이르기를 갑목이라는 것은 갑목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은 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을. 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춘이에요. 춘. 그죠? 그래서 갑목일이 갑목의 글자가 인월 또는 묘월 이렇게 봄에 나면은 봄철에 일단 나면 그 춘목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봄철에 나면 이 사람의 그 처세가 안연하고 또 수명이 길고 이렇게 해서 그 뭐 대체로 일단 길하게 생각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봄에 태어나면 이 사람이 일단 건강하고 장수하겠구나. 일단은 좋은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 갑목이 나무인데 봄철에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나무라는 것은 여름에 훨씬 더 번성한단 말입니다. 봄철에 우리가 십간을 천문에 분배할 때 갑목은 그 우레로 우리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레라는 것은 봄에 일단은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에서 나면은 신호를 만나면은 아주 일단은 갑목이 일단은 위태로워지기 일단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목은 우레다, 우레. 일단 이렇게 뭐 다른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겠다. 좋습니다. 갑목은 우레라는 거, 우레로 비유한다. 그래서 우레로 갑목을 우리가 천문에 분배했을 때 비유하는데, 그래서 이 우레가 힘을 받으려면
계절이 묘월이어야 된다. 인묘, 봄철이어야 힘을 받는다. 가을철로 가면 신월, 입추가 지나면 이 우레가 사라진다. 우레 소리가. 그래서 그걸 절지에 놓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을인데요. 그 을은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이것은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에 비유했어요. 야, 을은 목인데 이거는 나무고 송백, 그러니까 소나무에 우리가 비유하고, 이것은 뭐 화초 이런 데 비유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갑목을 우리가 물상으로 나무나 화초에 비유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실제 자연 현상에 비유한 거죠. 천문에 비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문에 우리가 갑목을, 천간들을 우리가 천문에다가 십간을 비유했을 때는 바람에 가깝습니다.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도 풍수 이러면은 이거 풍은 이거 바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물인데 바람과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뭐 풍수학이라는 건 텍스트가 뭐 몇 권 없어요. 남아 있는 게. 근데 이제 장경이죠. 장서. 장경에 보면은 길을, 우리가 풍수에 뭐 동양어에 다 기니까, 동양교회가 언어가, 이 길을 잘 모으는 거는 물이 모읍니다. 물이 잘 길을 모으는데, 이렇게 물을 보면은, 좋은 물의 흐름을 보면은 길을 잘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가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아야 돈이 벌리고 물이 들어오는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람은 길을 흐트립니다. 길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곳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음곡살풍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산 계곡에서 깊고 좁다란 통로를 향해서 가느다랗게 슉 불어오는 이 바람은 말이죠. 음곡살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치유하기 힘든 병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제 병을 이제 낫기 위해서 이제 뭐 조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 시골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아주 맑고 공기가 차니까 아주 맑은 공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병 고치러 갔다가 빨리 죽어서 오는 수도 있거든요.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는 것이 일단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건강에 곧 비유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바람에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요즘 감기 같은 거 이제 사실은 찬바람 쐬고 이러면 감기 같은 거 들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산들산들 이렇게 부드럽게 부는 바람은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좋은 거지만 세차게 몰아치거나 또 창문을 약간 늘어놨는데 좁은 통로를 통해서 훅 불어오거나 또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맞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선풍기 같은 걸 이렇게 벽으로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맞는 것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보다 더 흉한 거라고요. 그런 걸 맞으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풍수는 다른 말로 건강과 돈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그래서 이런 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간에 이제 비유하면은 을목을 우리가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람은 말이죠. 불을 생해요. 그러니까 약간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불을 이렇게 붙입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나무를 다 타버리게 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4월이 이제 우리가 입하예요.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여름이 들면은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불을 밝히고 이 불이 결국은 나무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치로 의해서 사라는 글자를 보면 패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글자가 몹시 두려운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제 죽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을목을 말이죠. 해월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초라든지 나무에 비유하면은 나무 가지, 그러니까 나무 잎 같은 건데 잎에 바람이 불면 이 해월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은 이제 입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입동이 되면은
해월, 겨울철로 들어오면은 이 죽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삼한목국에서 해묘미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글자 해에서 이 갑목의 글자는 생합니다. 갑목의 글자는 생해서 아까 중춘에서 가장 왕하다 그랬어요. 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제 묘지에 들어서 이제 입고되는데 요건 일단 자체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을목이라는 글자는 바람이 불어서 그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게 하는 게 입동 해월입니다. 그러니까 해에서 죽어버립니다. 오히려 이 을목은요. 그러니까 양의 글자가 사는 곳에서 생하는 곳에서 음의 글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향후 강의할 포테론에서 사실 주옥 같은 그런 물상 이제 실기, 술기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인데, 자, 갑목은 제가 우레라고 했습니다. 우레인데요. 이 우레가 중춘, 묘월에 가장 왕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갑목이 신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친다. 그래서 절한다고 했습니다. 절한다고 했습니다. 자, 을목은 4월, 여름이 되면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에서 패하고, 다음에 해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해에서 제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자, 천간과 지금 지지와의 관계를 제가, 기의 생황사절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글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우레인데 우레는 중춘에 가장 왕하게 터졌다가 신월이 되면 입추가 지나면 절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요. 을목은 사에서 패하고 이 다른 말로 이 욕이라는 것은 이제 요것도 하나 남겨두시면 자 욕패라고 그럽니다. 욕패. 자 패는 욕패라고 하는데 패하고 해월에 사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갑하고 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시간이 좀 예전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정 무기 순으로 가는데 이제 병은 뭐 태양이죠. 천문에 분류하면 정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성이죠. 또 무는 뭐 노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천문에 분배해서 그 상을 짓는데 왜 이것을 무를 우리가 오행에서는 양토고 기는 음토고 이런데 이러한 것을 왜 그 노을이라든지 또 구름이라든지 이렇게 배속했냐면은 그것이 각 지지에서 생황사절의 그 기운을 따라서 천문에 분배해서 그런 그 상을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팔자를 풀 때는 가장 그 법수가 높은 뭐 좀 세칭 고수들의 필살기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해서 팔자를 펼치는 순간 어떠한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베이식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음 시간에 걸쳐서 식간 분배 천문에 대해서 천문에다가 분배한 식간의 그 성분들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고 또 그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서 어떤 지지의 글자에서는 이 천간이 왕한 세력을 얻고 어떤 지지의 글자에서는 쇠해지고 또 어떤 글자에서는 사하고 또 어떤 글자에서는 패하고 또 어떤 글자에서는 절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살피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포테술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갈 때 한결 그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일단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식간 분배 천문에 대해서 다시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